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우주와 천문학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우주를 발견해 왔는가?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알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주는 얼마나 넓고 크며 그 끝은 어디이며 인간은 언제부터 지구에서 살고 있으며 지구 밖에도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까? 인간은 우주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신화와 종교를 받아들였고 과학을 발견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우주의 비밀을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진행할 순서는 우주란 무엇인가,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의문, 천문학과 과학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고 사전에서는 우주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라는 용어의 기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주라는 말은 한자어 천자문에 보면 집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 이렇게 나가면서 지부, 집주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바로 집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집과 집이 잇따라 있는 것, 즉 온 세상을 의미한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우주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우주라는 용어가 문헌에 남아있는 자료로는 한나라 시대 때 회남자라는 책 속에 제석훈 편에 보면 우는 천지사방이요 주는 고왕검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은 하늘을 의미하고 지는 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천지사방 동서남북을 말하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또 옛고 갈왕 이재금 올래 이 말이니까 오래되고 지나가고 또 현재와 다가올 미래, 이것은 시간적인 범위를 의미합니다. 즉 공간적 시간적 범위에 온 세상을 다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라는 의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에서는 우주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는 그리스어 질서, 정렬을 의미하는 코스모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코스모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카오스가 있는데 이것은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오스와 반대되는 개념, 질서정연한 우주를 의미할 때 코스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코스모스는 이제 종교와 철학과 같은 이런 개념들이 덧붙여진 조화롭고 질서정연한 주관적인 우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어에서는 또 다른 용어로 이제 스페이스란 말이 있는데, 이 스페이스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지구 대기권 밖에 인간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우주 공간,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어로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유니버스는 라틴어 유니와, 그리고 유니는 하나를 의미하죠. 그리고 버스는 돌다, 돌리다, 즉 하나로 돌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온 말로 유니버스가 있는데 이것은 별, 은하, 우주로 채워진 학문적인 천문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 우주를 유니버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우주를 과학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질질과 복사를 일정한 규칙 안에 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이걸 합쳐서 시공간이라고 하죠. 이 시공간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주상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우주의 범위가 달라져 왔고 또 그 구성원들이 또 달라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을 통해서 인식되는 그런 우주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런 우주만으로는 우리가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상상력이 포함된 그런 우주, 그래서 삼라만상에 대한 세계관으로서의 우주, 이 두 가지 용어가 이제 섞여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은 우주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은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 대한 수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들은 우리 조상들이 자연에서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우리의 DNA 속에 새겨져 있는 인간만의 특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의문들 중에서 자연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들은 우주의 기원과 물질의 권한, 그리고 생명의 기원 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특별한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지적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의문을 품게 됐는데, 그런 의문들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주에는 빛나지 않는 별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인간은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물과 구별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물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를 더 더한다면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강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 호기심이란 무엇이냐? 알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은 탁월한 학습 능력을 갖고 있어서 지식을, 이렇게 얻은 지식을 축적하는, 그리고 이 축적한 지식을 또 후손에게 물려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물려주고, 시대를 초월해서 글을 통해서 이제 물려주는 방법까지 개발하게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문,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사례로서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밤하늘이 어둡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여기에 의문을 품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케플러라고 할 수 있는데,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무수히 많고 또 우주가 무한히 크다면, 그리고 이런 별들이 우주 안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면 밤하늘은 어두울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케플러의 주장입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해성 사냥꾼이었던 이 올버스가 이런 의문을 다시 제기를 했고, 이 의문을 사람들은 올버스의 역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올버스의 역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별들은 무수히 많고 우주 공간 안에 별들이 골고루 분포한다면 별과 별 사이의 공간, 그 너머에도 언젠가는 별을 만나게 되겠죠.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시선은 어느 방향을 향하든지 마지막에는 별의 표면에 가서 닿게 된다.
별의 표면이라는 것은 너무나 밝죠. 우리가 태양 표면을 볼 수가 없듯이 이 별 하나하나가 태양인데 그 별의 표면에 우리의 시선이 닿게 된다면 결국 밤하늘은 대낮처럼 밝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올버스 역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버스 역설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표시한다면 지구가 있고 지구로부터 어떤 거리 r 떨어진 지점에 이제 가상적인 이런 구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구면에는 이제 별들이 분포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거리보다 2배 먼 거리의 구면을 생각하면 이 구면에도 균일하게 별들이 분포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2배 멀어지면 이 면적은 4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별의 개수가 4배가 되는 것이죠. 물론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2배로 멀어지면 별의 밝기는 4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러나 별의 개수가 4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별이 비치는 거와 2배 먼 거리에 있는 4개의 별이 비치는 밝기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무한히 이런 이제 평면들을 만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합치면 무한히 밝아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밝기를 보면 이 하늘의 밝기는 이제 이 별의 밝기와 별의 수를 곱해야 되는데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지지만 별의 개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하게 되면 거리와 상관없이 각 거리에서 오는 별의 밝기는 다 똑같다. 그리고 이것이 무한히 많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밤하늘은 대낮같이 밝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올버스 역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하늘은 어둡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 때문일까요? 이 수수께끼는 케플러가 의문을 제기한 이후 20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자, 이 의문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해결되게 되는데 첫째는 에드윈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별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서 별빛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방차가 우리 앞을 지나갈 때는 시끄럽지만 멀리 갈수록 소리가 약해지는 것과 같이 이것을 우리는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별빛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별보다는 멀리 있는 별은 점점 이 도플러 효과 때문에 약해져서 이제 가까이 있는 별만큼 밝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가 무한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모브가 빅뱅 우주론을 발표하면서 우주는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는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우주가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있다. 그래서
이 별빛이 무한히 많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실로부터 우리는 우주가 밤하늘이 어둡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호기심, 이것이 과학적 호기심인데, 이런 과학적 호기심은 엉뚱한 것 같지만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실로부터, 여러 가지 사실로부터 서로 모순되지 않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은 홀로 독립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실과 모순되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특별하게만 설명이 되는 과학적 이론이라면 그것은 완전한 아직도 완전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밤하늘이 왜 어두운지 설명을 하게 된 것은 192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시적인 설명을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별들이 끝없이 나열되어 있다면 밤하늘은 눈부시게 빛나야 한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밤하늘이 어둡게 보이는 것은 이 멀리 있는 천체로부터 방출된 빛이 아직 우리 눈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시적인 표현을 남겼습니다. 결국 빅뱅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주의 시초로부터 오는 그 빛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특별한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지적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의문을 품게 됐는데 그런 의문들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주에는 빛나지 않는 별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검은별입니다. 영국의 존 미첼이라는 학자는 1783년에 우주에는 빛나지 않는 별, 즉 검은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별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별의 질량이 너무 크게 되면 중력이 매우 강해지고 그래서 그 별에서 나오는 별빛이 그 중력을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검은별 이론인데요. 이 검은별 이론은 뉴턴의 중력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은 마뉴엘릭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마뉴엘릭의 법칙은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작성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은 아니라는 주장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를 뉴턴은 마뉴엘릭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은 왜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과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현상은 같은 중력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이제 이렇게 중력을 받을 때 운동하는 것을 설명하는 뉴턴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을 뉴턴의 운동법칙이라고 하고
세 가지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작 뉴턴은 또한 빛에 대한 이론을 남겼는데 빛의 정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의 흐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빛을 이루는 입자들도 중력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모든 천체는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체로부터 탈출하려면 탈출 속도라는 것이 있는데, 천체 표면에서의 탈출 속도를 보면 천체 표면에서 어떤 물체가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속도가 천체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천체의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면 이 물체는 다시 이 천체로 떨어지지 않고 천체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속도를 우리는 탈출 속도라고 부르는데, 이 탈출 속도보다 작으면 천체는 다시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탈출 속도보다 크면 이 물체는 천체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또 극단적인 경우는 이 탈출 속도가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는 점점 작아지겠고 결국 무한대에서 영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천체의 탈출 속도는 천체의 질량에 따라 다른데, 질량은 사실은 반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반경이 똑같다고 했을 때 천체 질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제 이 탈출 속도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래서 이 물체는 이 전체를 벗어날 수 없게 되겠죠. 자, 이렇게 천체의 반경과 질량에 따라 탈출 속도를 계산해 봤는데요. 지구의 반경은 6400km지만 그것을 1이라고, 전체 질량은, 지구의 질량은 역시 1이라고 봤을 때 이제 이 탈출 속도는 초속 11.3km라는 것이 구해집니다. 자, 그런데 지구의 경우는 그렇게 되지만 태양의 경우는 지구보다 반경이 109배나 큽니다. 질량은 33만 배가 크고요. 그래서 태양 표면에서의 탈출 속도는 618km가 되겠습니다. 초속. 그리고 중성자별의 경우는 이원 별의 핵이, 중심핵이 수축을 해서 거기가 작아진 것이죠. 그래서 중성자별의 경우는 그 별의 반경이 12km 정도가 되고, 질량은 태양 질량의 1.1배에서 3배가 되겠습니다. 이런 중성자별의 경우는 이제 전체 탈출 속도는 10 내지 15만 km가 되겠습니다. 초속.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블랙홀이란 천체는 어떤 천체일까요? 보통의 별의 경우는 이 천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빛은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체의 질량이 같다 하더라도 반경이 작거나, 또 질량과 반경이 질량이 커지고 반경이 작아지면 이 천체에서 방출되는 빛은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 중력 때문에 휘어지는 그런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휘어진 빛이 다시 천체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으로부터 빛이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블랙홀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블랙홀은 이제 뉴턴의 마녀율리에 따라서 전체 표면에서 탈출 속도가 이제 빛의 속도보다 더 커져버리게 되면 그 전체에서 빛은 탈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은 뉴턴의 중력 이론에 따른 블랙홀의 존재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아인슈타인은 이제 상대성 이론으로 중력 이론을 이제 수정하게 되는데, 뉴턴 중력 이론을,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을 4차원 공간으로 통합을 했고, 또 이것이 서로 상호 연관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경우는 이제 중력과 질량은 물질을 가속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주 공간에서는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우주 공간에 질량이 있으면 이 질량은 그 주위의 시간과 공간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런 트램펄린 위에 올라있는 쇠구슬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거운 공이 놓이게 되면 여기는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물체가 많을수록 더 복잡한 모양으로 휘어지게 되겠죠. 자, 이것은 이런 전체가 존재함으로써 그 주위의 시공간이 휘게 되면 이 주위를 지난 물체가 어떻게 지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이 공면 때문에 휘어져서 바깥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고, 또 휘어져서 그 주위를 돌 수도 있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결국 질량이라는 것이 공간을 휘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도 바꾼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질량이 충분히 크면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태양 질량의 30배 이상인 질량이 매우 큰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게 되면 중심액은 수축하여 중심액 주위의 물질들은 중심액이 이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속으로 모두 빨려 들어가 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사건의 지평선 속 한 점으로 이제 수축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별이 이제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서 별의 겉 가죽면이 팽창해서 엄청난 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심부에는 중성자로 이루어진 별이 만들어지는데, 질량이 충분히 클 경우는 중성자로도 이 별의 압축, 수축을 막지 못해서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블랙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심에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점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특별한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지적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의문을 품게 됐는데, 그런 의문들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주에는 빛나지 않는 별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진행할 순서는 우주란 무엇인가,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의문, 천문학과 과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문학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왔습니다. 3만 년 전에 크로마뇽인들은 달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독수리 뼈 조각에 새겼고, 5,000년 전부터는
인류는 세계적으로 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근원적인 궁금증은 우주의 기원과 물질의 근원, 생명의 기원 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천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천문학과 점성술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이라는 용어는 천상의 문이나 모양, 다시 말해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상현상으로부터 하늘의 메시지를 수신한다는 점성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문학의 시작은 하늘에 대한 동경보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점성술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에스트롤로지인데 이것은 그리스어 별을 의미하는 아스트론과 학문을 의미하는 로고스의 결합입니다. 즉 별의 학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나 이런 점성술은 과학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하늘을 관측을 하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분석한다는 점에서는 과학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바탕은 어떤 운명이나 이런 것을 이제 믿는다는 점에서 과학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천문학은 영어로 에스트로노미가 되겠는데, 여기서 아스트로라는 이제 별에다가 노모스라는 이제 법칙을 결합시켜서 만든 용어입니다. 처음에 천문학의 시작은 점성술로부터 시작되었다, 또는 점성술과 천문학은 구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과학으로 체계적인 성격을 자리 잡으면서 점성술과 구분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에스트로노미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천문학과 점성술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난 배다른 형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천문학은 모든 학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크로마뇽인들은 30,000년 전에 이미 달의 위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천문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늘을 관측하는 것은 실제로 종교적인 의식이나 또는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미리 예지하는 데 활용되었기 때문에 점성술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을 관측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유목민 생활을 할 때 이동을 하거나 또는 항해를 할 때 역시 이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농경민족에 있어서는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는 데 있어서 계절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천문학 또는 점성술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진행할 순서는 우주란 무엇인가,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의문, 천문학과 과학이 되겠습니다.